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첫 소식, 홍장원 흔들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곽종근 증언의 신빙성이 흔들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안에선 체포지시 메모가 조작됐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했다가 경찰에 제지를 당했습니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건데 이 과정에서 거친 언행들이 이어졌습니다. 단도직입에선 정치 고수들의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회 연설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복귀 임박 소식을 다루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 변론의 핵심 증인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체포 대상자 14명에 대한 메모를 작성한 홍장원 전 차장을 겨냥해서 새로운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모장에 적힌 필체도 일부가 미묘하게 달라 한 명 이상이 모의해서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홍 전 차장의 메모가 야당의 공작으로 오염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수영 의원은 더 나아가서 필체가 박선원 의원의 필체와 비슷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해당자들의 인물의 어떤 글자는 제 보좌관의 글씨고 그 밑에 막 흘려 써 있는 글씨체가 제 글씨체입니다. 제가 왼손잡이라서 글씨체가 조금 좀 흘려 쓰는 부분이라.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홍장원 전 차장, 헌재 변론에서 자신이 왼손잡이기 때문에 글씨를 흘려 썼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메모를 보좌관에게 바르게 다시 쓰라고 이렇게 시켰다는 건데 이 부분도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홍 차장이 왼손잡이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홍 차장이나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핵심 증인들에 대해 당 차원의 고발이 필요하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메모 조작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 바로 분석을 하는데 그 전에 뉴스 속보가 3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신문기일을 이달 20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사건이고요.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사건입니다. 늦어도 이달 안에 결론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는 검찰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6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62명이 구속 상태였고요. 1명이 불구속 상태였는데 63명 모두 기소가 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에서는 야당 추천위원이 주도한 계엄 직권조사 안건에 대해서 심리를 했지만 기각했다고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해서 직권 조사를 하는 안건에 대해서 인권위가 기각을 했다라는 점도 뉴스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패널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대변인을 새로 맡게 된 하민경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들께 한 말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하민경 대변인입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작을 해보죠. 오늘 친윤계 의원들이 윤 대통령 접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곽종근, 홍장원 증언의 신빙성이 흔들린 것은 온 국민이 알게 됐다라는 건데 서영주 의원은 이 발언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놈의 온 국민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본인을 지지하는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송조기를 드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음모론 확산에 대한 소재를 쓸 수 있지 온 국민은요. 홍장원 1차장과 곽종근 사령관에 대한 음모론 그걸 탄핵 공작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숨을 깊게 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홍장원 1차장을 흔들어서 이 계엄에 대한 엄중한 상황에 대한 내란의 혐의를 벗으려고 몸부림을 치나 그 헌재에서 홍장원 1차장과 곽종근 사령관 둘을 흔든다 해서
이미 국민들이 영상으로 보고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작전 요원들이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들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예. 곽종근 전 사령도 마찬가지고요. 둘이 만에 하나 그 메모라든지 증언이 틀렸다고 인정이 안 되더라도 수많은 그 작전에 참여했던 방첩사의 장교, 수방사의 장교, 특전사의 장교가 홍장원 1차장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포하라고 했다. 그리고 서로 간의 녹취를 통해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등에 대한 서로 간에 나눈 카톡이 남아 있어요. 예. 그리고 방첩사 수사단장 같은 경우는 14명의 체포 명단을 받았고 또 수방사의 그 강금의 역할을 받았던 사람도 그분도 14명의 인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그 사람들까지 민주당이 다 포섭을 해서 만들었나요? 저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12월 3일 날 국회 본청을 부수고 들어갔던 그 계엄군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차라리 우기는 게 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예. 자, 주말 동안에 국민의힘에서도 홍장원 1차장의 메모가 오염됐다. 그래서 고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어제 윤상현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듣고 이야기 나누시죠. 체포 명단을 폭로했던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오염된 메모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주요 증인들의 의증 또 증인 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또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김병주, 박선원 의원 등을 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합니다. 네. 당과 국민의힘 이름 아니죠.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된다라는데 당 차원에서 고발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윤상현 의원 개인의 의견인가요? 네, 아직까지 당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된 바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이 12월 달에 이미 이제 서울시 의원이 고발을 홍장원 그 전 차장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조태용 그 국정원장하고 예. 말이 달랐기 때문에 허위 사실로 인해서 이제 고발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전 국민이라고 표현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전 국민이 이제 재판 과정을 이제 중계로 보지 않았습니까? 헌재 재판이요? 예, 헌재 재판을 봤는데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모든 사실이 증언도 그렇고요. 또 어떻게 보면 탄핵소추의 트리거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메모조차도 이게 메모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12월 6일에는 그 한겨레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제 지시를 했다. 이제 국회의원 그리고 또 한동훈을 체포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헌재 재판 그 증언 과정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이게 목적어를 들은 바가 없어서 누구를 이제 잡아들이라고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또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또 그 메모에 대해서는 이게 보좌관이 쓴 거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이걸 박선원 의원한테 민주당 박선원 의원한테 주면서 박선원 의원은 이게 정말 그 당시에 즉시 이렇게 수기로 이제 작성한 메모니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알고 봤더니 본인이 쓴 메모가 아니라 이게 보좌관에게 다시 이제 정서를 시키는 건 다시 쓰라고 이제 시킨 건데 그 보좌관은 누군지 밝힐 수가 없다고 하고요. 또 중간에 본인의 나중에 쓰다 보니까 기억이 이제 좀 흐릿해서 이게 맞는지 좀 틀리게 쓴 것 같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이 부분 정말 이상하다. 그럼 이제까지 박선원 의원이나 아니면 김병주 의원이나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찍으러 갔을 때 다들 이제 홍장원 이제 그 전 차장이나 아니면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무슨 얘기를 한 건가 도대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면 이게 또 공익제보자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회유를 하고 이렇게 증거가 조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이상하다. 라는 건데 저 메모거든요. 지금 검찰에 제출돼 있는 김보여 의원님. 예. 김보여 위원이 보시기는 어때요? 저는 이제 하다 안 되니까 홍장원 공작, 곽종근 공작이다라고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야당이 내란을 일으킨 거다라는 주장까지 하시는데 정말 날아가는 새가 웃을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란 속에 윤석열이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한 게 가려집니까? 아니면 국회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던 사실이 없어집니까? 포고령
위헌적인 내용이 있는 포고령이 있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그걸 포함해서 국무위원들에게 전달된 계엄 관련 명령 문서들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홍장원, 곽종근의 신빙성이 흔들린다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그게 흔들린다고 믿고 싶은 사람들의 눈이 흔들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헌법재판관들은 결코 그런 허위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증거와 증언에 기반해서 윤석열을 파면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씨름해 보면 되치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힘이 세면 그걸 가지고 뒤집으려고 하는 건데 이런 기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도 잘 부렸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김학의 차관이라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성폭행, 뇌물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있던 사람이 해외로 도피를 하려고 하자 그걸 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피를 못하게 막은 정의로운 행위를 한 거죠. 출국 금지요? 출국 금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을 오히려 기소를 했잖아요. 다 최근에 무죄 나왔습니다. 다 이렇게 결론은 정의롭게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상기업의 불법성을 밝히는데 전혀 대세 지장이 없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김성열 의원님, 네. 지금 야당 의원 박선원 의원의 글씨체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개혁신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글씨체가 비슷하다는 주장, 궁여지책이죠. 궁여지책인데 너무 좀 조잡스럽고 제가 보기에는 궁색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저도 제가 쓴 글씨조차도 나중에 보면 이거 내가 썼지 할 때가 있는데 하물며 남의 글씨를 그것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고 누군가의 글씨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요,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뱉는 순간 그 국회의원의 주장이 돼요. 아무리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홍장원, 곽종근이 지금 탄핵 내란의 기획자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적반하장도 좀 유분수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탄핵은 지금 법적 절차를 다 준수해서 헌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총칼을 들고 국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왜 내란입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 사실 이런 모든 억지 주장의 근원은 윤석열 씨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윤석열 씨가 했던 내용이 그대로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좀 윤석열, 전광훈 이분들에게서 좀 거리를 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홍장원 차장이 원본 제출에 대비해서 그러면 보관해야 하느냐 이렇게 반박성 일축을 했는데 이게 조작이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 그 국민의힘에서의 목적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메모가 조작이라는 것으로 탄핵이 되면 그러면 지금 탄핵 심판, 재판 자체도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쪽의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꾸 패널들께서도 주요 증인들의 얘기하는 거, 뭐 신빙성이 조금 흔들리는 것, 뭐 그런 정도로는 이게 영향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변호사니까요. 이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메모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이 메모 자체는 원래는 홍장원 전 차장이 본인이 썼다고 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본인이 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썼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쓴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메모는 진정 성립도 조차 사실 인정되지 않는 그런 누가 쓴지도 모르고 언제 썼는지도 모르는 그런 메모고요. 또 사실 내용이 저게 맞지 않는 그런 또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민주당이나 다른 이제 야당에서는 신빙성을 문제 삼지 마라. 그 계엄 자체가 일단 문제다라고 하는데 그런 계엄 자체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열리는 게 지금 탄핵 재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들이 나와서 하는 증언 하나 그리고 또 저렇게 중요한 메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또 얘기 나오는 게 홍 차장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본인의 글씨체가 아니다. 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빙성을 탄핵하고 이게 맞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재판에서. 예. 근데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하시죠. 그러니까 홍장원 그 1차장의 메모가 없이 받아 적었고 다른 3자가 썼다는 게 아니라 지금 외면에서 보듯이 홍장원 1차장도 증언하잖아요. 왼손잡이인데 흘렸다 보니까 본인의 글씨가 있고 그 위에 보좌관을 시켜서 자세하게 알아먹게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홍장원 1차장의 메모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들이 이 증거에 대한 능력들은 증인과 피청구인, 청구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의 서로 간의 이제 질답을 통해서 재판부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를 봤을 때 허위로 볼 것인지. 그러니까 음모론에 주장하는 것들은 재판 영역에서는 법률적 대응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은 건 마지막까지 예.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이 정치 영역으로 갖고 와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직도 본인이 어떤 대통령직에서의 권한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든 날리면 때의 행위를 하려고 또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직무가 정지돼 있고요. 그다음에 피의자입니다. 최소한 내란 우두머리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재판부의 이 메모에 대한 신빙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예. 그거를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내란의 모든 것들이 탄핵 공작이다라고 퍼다 날르는 이 일련의 과정 자체가 저는 이게 올바른가라는 부분들을 따져 물으는 것이고 우리 이제 함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법률적인 부분들은 재판부가 판단하게끔 변호사들이 거기에서 항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재판에서의 과정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아닌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 메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쓴 거를 인정을 해야지만 이게 증거 능력이 있고 또 진정 성립이라는 게 먼저 우선적으로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은 홍장원 이제 차장이 쓴 게 아니라 누군지 알 수 없는 보좌관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 자체는 진정 성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좌관이 이 법정에 나와서 내가 쓴 게 맞다, 어떤 경위로 이게 썼다, 언제 썼다 이런 부분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 메모 자체는 사실 증거가 될 수가 없는 형사재판에서 것이거든요. 그러겠죠. 예, 그리고 형사 재판의 그런 모든 것을 사실 헌법재판소에도 당연히 이게 따라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계속해서 이게 징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은 이제 뭐 형사재판과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적어도 최소한 사실 진정성립이라는 건 인정이 돼야 되죠. 이거는 예.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다음에 증거능력 이제 신빙성을 보는 거거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검찰의 수사 기록들을 다 증거로 채택한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저것도 이제 저 메모도 검찰에 제출된 메모이고 그걸 바탕으로 기소가 지금 돼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이 메모를 증거로 채택을 했다면 헌재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바라보는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진정 성립이 계속 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본인이 썼지 않았다라고 본인이 재판정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쓴 사람이 실제 쓴 나와야 사람이 나와야 되거든요. 된다. 예, 근데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는 신빙성까지 나가지도 못하고 진정 성립이 되지 않는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계속해서 이게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판관이 계속 묻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게 증거 능력 가기도 전에 이게 진정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증거로 일단 채택은 했지만 실제로 이걸 증거로 인용을 할지 말지는 아직 판단이 안 됐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리고 또 검찰에서 이제 쓰이는 요새 피의자 신문 조서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월부터 개정법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 당사자가 만약에 당사자인 내가 진술을 했더라도 가서 내용을 부인하면 이게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법재판소에는 박근혜 탄핵 때를 들면서 지금 헌법재판에서는 이게 형사재판과 다르게 뭐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있다는데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사실 최소한 증거 능력은 인정되는 증거를 써야지 이게 모든 국민이 인정하지 않을까요? 자, 반론 있으신 분? 일단 네, 김보영 위원님. 예. 말씀을 먼저 하시죠, 먼저 하시죠. 재판에서 홍장원 차장도 그 메모는 내가 쓴 부분이 일부가 있고 그리고 나의 보좌관에게 옮겨졌도록 한 게 있다고 하잖아요. 알 수 없는 사람이 아니고 홍장원 차장의 보좌관입니다. 보좌관이 몇 명 안 된다면서요? 예. 그러면 그 보좌관 중에 특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날 지시한 사람이 3명 중에 누군지 모르지는 않을 테니까 필요하면 그 사람도 증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 메모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윤석열하고 통화를 했고 그리고 여인영과 통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거잖아요. 두 사람과 통화 사실을 윤석열도 여인영도 다 인정을 하잖아요. 물론 통화 내용은 다르죠. 윤석열은 그날 2차례 통화를 했는데 8시 몇 분경에 잠시 뒤에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그 전화를 받아라 라고 했고 싹 잡아들여라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부인을 하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윤석열은 그게 아니고 간첩 활동, 방첩사의
간첩을 잡아들이는 활동을 지원하라는 얘기였다라고 하는데 그 30분 전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라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과 이 통화는 서로 통하지 않잖아요. 윤석열의 법정 증언으로는.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 메모가 훨씬 신빙성 있다고 봐야 돼요. 서영주 의원까지 듣고 다시 뭐 반론권을 드리죠. 22년 내 형사법이 개정돼서 이제 검찰 조사의 증거 능력 이 부분은 많이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증거 능력으로서 인정이 안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증거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거기에 증거로 채택이 되면 그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공판 중심주의에서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증거로서 인정할 만하다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재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할 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 과정들을 준용해서 지금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쓰고 있기 때문에 없던 사실을 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에 하는 것이고 주장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헌법재판소의 모든 과정이 불법적이고 홍장원 1차장의 메모 자체를 정치권에서 가져와서 이거를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행위들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냐라는 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다 이 말씀이고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재판부가 판단을 할 건데 저는 국민의힘 대변인이기 이전에 사실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만 제가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인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부분 재판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밟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신중히 가야 된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잘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성현 의원님, 치열한 토론을 들으셨는데 개혁신당은 오늘 이준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포고령만으로도 탄핵되고도 남는 상황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뭐 저 메모의 이야기 이런 것도 나오기 전에 가장 중요한 포고령이 이제 위헌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포고령은 절차부터가 잘못됐어요. 우리 그 서슬퍼렇던 전두환 시절에도요. 포고령을 내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열고 그 국무위원들이 다 사인을 해가지고 포고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국무회의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다고 지금 진술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아무런 부서가 없었어요. 서명이 없었습니다. 그 절차부터가 문제고요. 내용은 더 심각합니다. 정치행위 금지, 언론 검열, 전공의 처단. 이게 어떻게 법적인 내용이 됩니까? 누가 봐도 이건 불법적 위헌적인 내용 아닙니까? 이런 게 통하는 나라는 딱 하나예요. 지구상에서.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럼 북한이나 가능한 절대 왕정 이런 것들을 꿈꿨던 그런 계엄이라는 게 포고령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만 서류로만 존재했던 것이냐? 아니잖아요. 이거 다 발표도 직접 하셨고 또 이거에 근거해서 국회의원들 국회 못 들어가게 계엄 해제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리고 군대 투입시켜가지고 끌어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고령만 가지고도 사실 너무나 명백한 위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라고 기자들이 물었고 김기현 전 대표, 현 의원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유수호, 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이 비슷하다고 하기는 그런데요. 많은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신다는 뜻을 저희들이 전달해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집회가 있어서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리긴 했는데 다 자막을 통해서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보엽 위원님 먼저 드리고 하민경 위원님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참 충격적입니다. 자유수호, 주권 회복 이런 말을 어떻게 저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까? 게다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그동안 그나마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이다라는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나오면 국민의힘 패널들한테 여쭤봤던 게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된 것은 당신들이 인정을 하면
그러면 내란 속에 윤석열의 책임은 도대체 어떻게 묻자는 거냐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제가 분명하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 선포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사과 정도 하면 국민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지 뭘 그렇게 헌재까지 이걸 가져가고 내란죄로 기소를 하고 그러느냐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들도 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강해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윤석열이 안에서 면회 때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드디어 이제 윤석열이 광화문에 나와서 그 추운 겨울을 견디며 뜨겁게 달구는 청년들의 열정, 주인 의식이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나 보다. 망상에서 깨어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백골단 혹은 반공청년단이라고 불리는 자들, 이 자들은 지금 오늘 낸 성명을 보면 미국과 함께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조기 대선하고 조기 총선을 치러서 야당의 내란, 야당의 쿠데타를 진압해야 된다. 이런 식의 성명을 냈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국민의힘은 이 사람들의 인식과 얼마나 다른가?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의원들이 이제 5명이 접견을 가서 30분 정도 만나고 나와서 이제 기자님들이 얘기하시는 그 질문에 답변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개인적인 그런 친분으로 만약에 누가 구치소에 가 있으면 접견을 저희 당연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의원들이 3차례 지금 2차례 갔나요? 3차례 갔나요?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도 아마 시간이 많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헌재 변론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띄엄띄엄 이제 그 전날 이렇게 전일날 변호인 접견을 해도 이게 모자랄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명 의원들이 찾아갔을 때 그냥 통상적으로 나 이렇게 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밖에는 어떻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을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이 그렇게 이상한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사실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예. 당연히 면접 접견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대구에서 열린 탄핵 반대 주말에 열렸죠.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게 많은 국민이 비상계엄 선포 사정에 공감하고 있다라고 전했고요. 그런데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광장에서는 또 헌법재판소나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공격성 발언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권위가 점거당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서 탄핵 심판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건데요. 오늘은 인권위가 이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자 지지자들이 회의장이 있는 14층을 아침부터 점거를 해서 성향이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가보세요? 잠깐만, 제가 이게 안 보여요? 네, 곳곳에서 아슬아슬한 장면들도 이어졌는데요. 네, 서부지법에 이어서 인권위에서도 이렇게 무리한 상황이 이어지자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인권위 앞에서는 현재 서부지법 폭동과 유사한 수준의 만행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권위를 들어가려는 취재 기자들에게 이재명 개 XX, 시진핑 개 XX 등을 말해보라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버젓이 벌이고 있습니다. 제2의 서부지법 폭동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불안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원인은 무엇인지 짚어봐야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인권위에서 굉장히 과격한 언행들이 오늘 많이 이어졌다고 하네요. 서영주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일단 헌재에 불 지르면 된다라는 글이 올라왔다가 지금 글쓴 자가 체포돼서
경찰에 구속영장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오늘 오후에 네. 알려진 소식입니다. 그리고 헌재 추정 도면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로 공유를 하고 있고, 이건 헌재 도면을 우리가 공유할 일이 평소에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를 좀 예측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인권위에 몰려간 대통령 지지자들은 제가 다 입으로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과격한 언행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런 게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나오면서 지지자들이 더 이렇게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개연성이 있는 생각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43일 관저에서 버티면서 다양한 메시지들이 본인의 어떤 그 극성 지지층에 대한 보호를 요청했죠. 끝까지 싸우자. 예.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밝혀내야 된다. 그 이제 와서는 재판정에서 그랬죠. 계엄은 계몽을 위해서 한 거다. 계몽령. 뭐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추동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광훈 씨 같은 경우는 국민저항권 이런 얘기를 하고 서부지법으로 몰려가자라고 하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서부지법에 백색 테러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법원을 침탈하는 폭도들의 폭동이 있었고요. 그 뒤로 오늘도 속보가 나왔지만 검찰에 63명을 기소하고 62명을 구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헌재에 있어서도 결심 선고가 나기 전에 우리가 행동하자라는 말들이 커뮤니티에서 나돌고 있습니다. 예. 헌재를 폭파한다. 그다음에 전한길 씨도 헌재를 말하자면 부숴버리자는 식의 어떤 그런 과격한 얘기를 했고요. 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도 헌재를 때려 부수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과연 극우적인 행동이 아니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에 대한 테러를 모의하고 결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추기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반대자에 대해서 욕을 하고, 그다음에 힐날하고, 폭력을 동조하고 묵인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쪽에서 저는 이거를 막아서지 않는다는 자체가 결국에 이들이 인권위에 가서 이런 현상을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서부지법의 사태로 변질이 안 될 거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리는 바는 알겠으나 최소한 대통령직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가의 국정 질서와 사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발언들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스피커처럼 아무 생각 없이 퍼다나르는 국민의힘 의원들. 과연 공당의 오래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스스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인권위 얘기 먼저 할게요. 반론 있으시면 들어볼까요? 이번에 사실 어떤 상황에도 폭력은 당연히 안 됩니다. 예.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 건물에 진입했다, 이제 난입했다, 이제 폭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폭력도 사실 용인돼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부분에 이제 지지자들이 모였던 이유가 지난번에 이제 13일 날 원래는 인권위에서 1차 회의가 있었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시민단체와 야권들의 이제 극렬한 반대로 사실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재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권위에.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이제 상정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모이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인권위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하는데 김보엽 위원님. 어떤 폭력도 안 된다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안 됩니다. 저 자리에 보니까 인권위원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셨는데 폭력이라는 건 단지 물리적인 폭력, 유리창을 깨고 누구를 때리고 이것만 폭력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는 취재진 혹은 다른 시민들에게 이재명 욕해봐, 시진핑 욕해봐, 예전에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을 탄압할 때 십자가 밟아봐, 이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 자체가 폭력입니다. 그리고 저는 인권위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마구 들어가서 회의장을 점거하고 이렇게 그대로 놔두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분들이 저런 식으로 언행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된다. 이렇게 행동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치 서부지원 폭력 난동 사태 때 들어가도 국민의힘 의원 누군가가 경찰에 전화해서 다 훈방 조치해 줄 거다라는 식의 근거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분들이 믿는 구석
비빌 언덕이 없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 국민의힘이 더욱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그저 폭력은 안 되죠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식의 폭력적인 언행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단호하게 반대한다. 폭력적인 언행을 하는 집단과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과 정광훈의 자유통일당이 무엇이 다른가 이런 질문에 시달릴 겁니다. 예, 김성열 의원님.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 인권을 상징하는 곳인데 거기 가서 사실상의 폭력 행위를 지금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저기 모인 분들의 생물학적인 나이를 떠나가지고 참 철없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철없는 행동들이 나올 때 누가 역할을 해줘야 됩니까? 이럴 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따끔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그 분야의 원로들입니다. 어른들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층에 제대로 발음만 해주시는 어른들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저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는 것은 보수에 도움이 안 된다. 저렇게 하는 것이 애국이 아니다. 누군가 좀 따끔하게 말씀을 주실 그런 분들은 다 어디 가셨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예, 하민경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의 보수에 이제 어른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데 이 정치권에 지금 어른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이제까지 민주당에서 계속 갈라치기로 계속 이제 국민들 분열시켜 왔고요. 지금까지도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8일날 있었던 그 집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구 집회가 이제 경찰 추산으로는 5만 명이 넘고요. 그리고 매일신문에서 그 AI 이제 항공사진으로 찍었을 땐 15만 명 이제 모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도 서 대변인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게 한 줌의 극우라고 이렇게 표현될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국민들이 정말 매서운 추위 속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저희 정치권에서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렇게 모여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탄핵이 되기 이전에 전국 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분노하는 국민들이 많고 또 지금 탄핵 이후에 계엄 이후에 지금 이 전국 속에서 어떻게 보면 거대 야당 민주당은 도대체 야당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재판 진행하는 과정을 국민들이 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재판은 진짜 번갯불에 콩 거먹듯이 정말 이게 재판 절차가 사실 너무너무 극히 이례적입니다. 이런 재판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제대로 가자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는 2030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더 이상 이 부분을 극우다 이렇게 멸칭만 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말 광화문 또 대구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 일단 현장 영상을 짤막하게 보고 얘기를 이어가죠. 마은영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운영배를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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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선을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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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선을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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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비를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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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서부지법 사태를 겪고 나니까 재판관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물론 인과관계를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이 오늘 편향적 보도를 하면서 방송사 몇 곳을 언급을 했어요. 탄핵 반대 집회를 극우 집회라고 표현을 했다라든가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시민들이 많이 모인 것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어떤 취지인지를 좀 듣고 싶은데 일단 김보엽 의원님. 예. 언론사에서 극우 집회라고 표현하는 것 적절한 표현인가요, 아닌가요? 극우라는 표현이 불편하면 내란 선동 세력, 내란 세력이라고 부르든가 예. 아니면 영어를 쓰기 좀 그런데 파시스트들이라고 표현을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집회가요? 예, 왜냐하면 집회는 기본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죠. 표현의 자유이고 집회 시위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그 자리에 있는 집회에 참석한 분들과 공유를 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방금 들으신 대로 특정 재판관의 이름을 얘기를 하고
밟아. 이거는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담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물리적인 폭력을 가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와 같고요. 특정 세력들을 끊임없이 적으로 몰면서 자신들의 편만 단결시키는 거죠. 그에 더해 대단히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얼마 뒤에 저는 반드시 만장일치로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런 결정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기에 모인 분들은 만약 윤석열을 탄핵하면 그때부터는 내전이다. 예. 이런 식으로 불복할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거기에 근거를 주는 비빌 언덕이 되는 게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끊임없이 재판관 특정 분들을 문제 삼아서 저 사람들을 배제해라, 빠져라 라고 공격을 하고 탄핵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 이것 자체가 나중에 불복할 근거들을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면 국민의힘은 헌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내리더라도 국민의힘은 거기에 반드시 승복을 한다는 약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광장에서 나오는 구호들을 전부 다 동의하시는 건 아니죠, 국민의힘에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광장에서 나오는 모든 이제 말씀,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에서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들은 언론의 편향성이다, 언론 편파 보도다, 좀 공정한 보도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들은 8일날 있었던 이제 탄핵 이제 반대 집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추산 5만 명, 그리고 또 매일신문에서 봤던 15만 명, 정말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예. 그리고 탄핵 찬성 집회는 경찰 추산 5천 명 이렇게 모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10배가 넘는 그런 이제 인원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한 부분인데, 이제 물론 언론사에서 당연히 편집권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보도의 자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부분을 그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극우다 아니면 진짜 파시스트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런 부분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그저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리에 저 많은 국민께서 저 추운 날 왜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조금 더 귀 담아 좀 들어라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정치권에서 조금 더 민감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반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쉽게 이제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메시지를 내는 걸로 봐서는 이게 그냥 극우 집단이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2030 청년 세대도 사실 움직이고 있고 중도층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집회에 나와서 또 얘기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분노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서영주 듭니다. 의원 반론을 짧게 듣고 네.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어떤 국민들은 5만이든 15만이든 상관없어요. 5천 명이라도 작은 목소리를 듣는 거는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맞아요. 근데 저분들이 주장하는 바가 들을 만한 소리인가? 계엄이 계몽이다. 각 재판관들이 이름 부르면서 밟아. 민주당 집회하면서 김건희 밟아, 윤석열 밟아하면 난리 날 겁니다. 조선일보 일면 톱입니다. 민주당 대통령 부부 밟아.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호를 외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지금 이 대구에서 5만이 아니라 10만이 모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 행위들에 대해서는 귀담아 들을 수 없는 게 UFO가 나타났어요. 예? 다음 달에 지구가 멸망합니다. 그런 주장을 지금 5만, 10만이 모여서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저걸 귀담아서 뭐라고 합니까? 제발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깨십시오 해도 저분들은요 이미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입이 종교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될 문제지, 이게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서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연결짓는 것은 조금 과도한 해석이라서 일단은 조금 지성적인 부분으로 회복할 수 있는 지지층 내의 어떤 지성을 요구하는 것들이 국민의힘의 먼저의 급선무가 아닐까,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한 싶습니다. 말씀만 짧게 드리면 20초만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5천 명이 모인 집회와 뭐 5만 명, 15만 명이 모인 집회에 대해서 이런 집회 있었다, 이런 집회 있었다 이렇게 조금 보도를 해주십사 했던 것이 이제 아마 오늘 국민의힘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으로요, 김성일 의원님. 네. 근데 이게 광장의 뭐 구호라든가 집회 움직임 이런 걸 넘어서서 지금 수사로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정광훈 씨의 경우에는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고발이 돼서 실제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헌법재판소 난동모의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사에 착수한 상태거든요. 네. 수사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 수사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정광훈 씨 본인은 관련 없다라고 계속 발뺌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정광훈 목사의 그 교회 성도 그것도 특임 전도사. 전도사의 특임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임 전도사 2분이 지금 옥중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서부지법대 이분들이 직접 침입을 하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입니다. 예. 그리고 JTBC 보도에 의하면 전광훈 지시사항을 각자 수행해야 된다라고 얘기까지 했다고 해요. 예.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조사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라는 거에 뒤에 숨어가지고 너무나 불법적이고 과격한 선동 발언을 했는데 그동안 수사기관이 너무 봐주고 있었다. 그것이 결국 이렇게 폭동 사건까지 이어졌다. 수사기관도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요. 오늘 윤석열 씨가 자유의 중요성 얘기했는데요. 저도 자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유는요. 결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총칼이나 폭력으로 억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유를 가장한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완벽하게 대처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정리만 좀 하고요. 지금 대구 집회와 광화문 집회를 좀 혼용해서 우리가 그 나왔던 구호들을 얘기를 했는데 대구 집회에서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된다면 제2의 일사오적이다라는 정도의 발언들이 나왔다면 광화문에서는 특정 재판관 밟아 이런 구호가 나왔다는 거 좀 달랐죠, 양상이. 그거 짚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네 분 새 스튜디오에서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정치 고수 두 분이 나와 있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했거든요. 그 내용 몇 가지 짚어볼 게 있습니다.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기치로 한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마치 대선 공약 발표를 방불케 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진심을 포함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은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여유가 돋보이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주 4일제를 향해 가되 총 노동 시간은 줄여나가자라고 말하는 대목인데 여기에 우재준 의원이 끼어든 겁니다. 이 대표는 원고에 없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맞받아쳤습니다. 열심히 시간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 시간을 유연화하더라도 근데 그러면 진심이 뭡니까 도대체? 우재준 의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한마디 더 드리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게 품격을 좀 지키시라니까. 삼성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은 유연화하자는 거지 총 노동시간 늘리는 게 아니다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연설자 입장에서 화가 날 수 있는 상황도 펼쳐졌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보기는 어떻습니까? 법인카드 쓴 거 없어 토해내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무슨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주세요. 내일 우리 여러분 대표 말씀하실 때 우리 조용히 들어드릴게요.
대선 토론의 금기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화내지 말라라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보여준 모습은 마치 대선 토론에 임하는 후보자 같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 대선 전국에 신호탄을 오늘 쏜 걸까요? 예, 오늘 나온 키워드만 보면 공정성장, 잘사니즘, 주사일근무, 대화조정 타협, 국민소환제, 뭐 그 외에도 꽤 있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이 열리냐 마느냐 이것도 사실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출마를 공식화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공약의 밑그림을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자리를 통해서 던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한번 해봤으니까. 예. 근데 통상적으로 이 여야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에는 그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그 해법이나 어떤 원인 분석, 그다음에 나름의 그 당의 어떤 해법 전략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제시합니다. 꼭 저게 대선을 앞두지 않더라도 예.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그런데 이제 좀 주목되는 거는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이 열릴 경우 민주당의 제일 그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더 주목받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민영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대선 출정식 같았어요. 본인이. 그리고 이제 일단 칭찬부터 해드리면 예. 상당히 뭐랄까 여유 있게 대응을 했구나. 그러니까 뭐 야유하고 뭐 비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유 있게 대응하는 것은 높게 평가해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저는 뭐 솔직히 그 내용상으로 보면 비정규직 양산에 대해서 비판하셨잖아요. 근데 비정규직 양산된 게 왜 그렇게 됐죠? 고용과 노동의 유연성을 계속 막고 있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저도 뭐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비정규직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럼 비정규직 2년 되면은 또 직장 바꿔야 됩니다. 2년마다 그 사람을 정규직으로 하든지 아니면 내보내든지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법안들을 만들어놔서 비정규직을 양산을 시켜놨는데 본인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것들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국민소환제 말씀하셨잖아요. 국민소환제는 글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국민소환제를 하자라고 얘기하니까 그거를 노리신 것 같아요. 근데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혹은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들에 대해서 그거를 해소할 방법들 이런 것들은 본인과 관련된 것도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부터 먼저 얘기를 하시면서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 자, 경제와 민생 회복 강조했고요. 대화 조정 타협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이념과 색깔이 무슨 소용이냐? 어떤 정책도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제가 앞서 대선의 공약을 사실상 던진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드린 이유가 기존의 정책 노선과 조금 달라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인데 여전히 이건 대선과 무관하다고 보세요? 그렇진 않죠. 뭐 이미 사실상 조기 대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정치권 안팎에서 보고 있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이미 대선 후보들이 여러 가지로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탄핵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당연히 아까 전체적인 내용이 제가 얘기하는 거는 꼭 그 대선이 아니더라도 그런 종합적인 어떤 그 내용을 담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주목되는 것은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이번에 강조했던 내용이 이미 앞서서 그 흑묘 백묘론 얘기했지 않습니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본인이 좀 더 유연하고 그 정책의 유연성을 갖고 있고 어떤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실용적인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대선이라는 것은 양 진영,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대략 한 75% 내지는 80% 조금 밑도는 정도는 양쪽 진영으로 지금 확정적으로 나눠져 있다면 많게는 25% 적게는 20% 안팎의 소위 중도층, 그러니까 스윙 보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정책적으로 유연하고 또 통합적인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나라가 직면한 여러 가지 위기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런 이번에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중도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좀 어필하려는 그런 뭐 일각에서 우클릭이란 표현도 하던데 뭐 저는 그런 표현까지는 안 쓰더라도 좀 확장 전략을 쓴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예. 김종혁 의원도 그 해석에 동의하세요? 동의하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더욱 더 강하게 비판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좋은 생각이세요. 진작에 그렇게 좀 유연한 모습을 보였으면 국정이 이렇게까지 난맥상을 보이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분께서 죄송하지만 일관성이 있어요. 말 바꾸면 일관성이 있습니다. 예. 말을 굉장히 수시로 바꾸세요. 일관적으로 바꾸십니다. 기본 시리즈 때문에 지난번에 대선에 나오셔서 불과 2년 반 전 아닙니까? 기본 금융, 기본 주택, 기본 소득, 기본 시리즈로 모든 것이 다 기본으로 깔으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그럼 그 부분에 대한 해명부터 먼저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내에서도 이렇게 가면 어떡하느냐라는 비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갑작스럽게 본인이 주장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그 얘기가 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나는 우클릭을 하겠습니다. 경제와 실용이 먼저고 회생과 성장이 먼저입니다. 그건 말이죠, 말. 그런 말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그 전에 하셨던 그런 입장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이념 색깔이 무슨 문제이냐? 맞습니다. 경제 민생이 먼저죠. 그런데 과연 노란봉투법이 그래서 시위의 자유를 파업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것이 과연 이념과 상관이 없는 것인지 양곡법이라고 해서 결국은 그것은 쌀 생산 장려법인데 그것은 표랑 상관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내고 있는 안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건 좀 바꾸겠다라는 입장을 표시하시면서 이렇게 민생과 실용을 얘기하시면 전 진짜 박수 쳐드릴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없으면 또 다른 말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과 해명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동의하세요? 저는 이제 내용적으로는 제가 좀 이견이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인권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다만 이 부분은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이재명 대표가 당의 입장이나 또는 전체적인 정책적인 전환을 할 때 본인이 본인이 입장을 확 바꾸는 게 아니라 당내의 논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료 의원이나 다른 국회의원들이죠. 그리고 네. 당원과 지지자,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절차적 과정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대표만 바꾸면 당이 다 바뀌냐 이런 논쟁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절차적 정당성, 당내에 약간 수렴 과정,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데이터에 기초한 내용들을 예를 들면 당의 정책이나 민주연구원 같은 데서 이걸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까 여당에서 이게 또 그냥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입장이 바뀌는 거 아니냐, 실효성이 있냐 이런 비판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겨레 인터뷰를 했거든요. 다 보셨겠지만 민주당이 포용하고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게 좀 뼈 있는 발언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비명계 대선 주자라고 아직까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좀 나서는 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비판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김종혁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이죠.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분이 아주 강력한 쓴소리를 했잖아요. 거기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 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 자리에 있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 이재명 대표의 포용력 부족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비난을 하셨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비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정치부 기자를 하고 기자 생활을 오래 했지만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것 같은 공천 학살은요. 저는 제왕적 총재라고 얘기했던 김영삼 대통령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이런 쪽에서 이런 때도 없었던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도 없었던 정말 어마무시한 학살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학살을 자행해 놓고서
그 지금 뭐 갑작스럽게 나는 실용으로 갈래 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그럼 본인이 저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야 이거 내가 지난번 선거에서 진 것은 다 문재인 때문이야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도 있었어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지난번에 공천 이렇게 학살을 해서 여러분들을 한 것들에 대해서 나 미안해라는 얘기를 해야지 그 발언의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없이 갑작스럽게 뭐 나는 당내 통합을 원해 그리고 나는 실용주의로 갈 거야라고 얘기하면 정말 지난번에 이분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뭐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아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또 말뿐이다 믿을 수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마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얘기도 그런 그 불만이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회적인 그런 비판 하지만 강력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전직 대통령이지만 또 우리 당의 이제 원로시잖아요. 지난번 0.7% 차이로 대선에서 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고 또 윤석열 정부가 결국은 대한민국 사회를 이렇게 그 혼란 속에 빠뜨린 거에 대해서 본인도 책임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번에는 당이 꼭 이겨야 되는데 지난번에 0.7% 차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포용과 확장, 즉 당내에서는 포용, 그다음에 외부로는 확장하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뭐 정의 당연한 거고 이재명 대표도 제가 같이 일을 해봤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포용과 확장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와서 아까 김정혁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경수 지사 등 이렇게 일부 사람들의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반응을 하면서 도리어 당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그 어떤 리더십이랄까 또는 뭐 지지세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 조금만 더 다뤄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에 앉힌 것을 두고두고 후회한다 라면서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신 것은 몇 단계를 뛰어넘은 파격적인 발탁이었잖아요. 예. 그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 그때 저희가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 무슨 보훈 인사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수사를 그때 뭐 수사에 대한 그런 보훈 인사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두고두고 후회하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좀 황당한 느낌이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이 이제 또 우리 당에 오셔서 우리 당의 대통령이 됐잖아요. 참 이렇게 말하기도 뭐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뭐하고 저도 뭐 여당의 어떤 전직 최고위원으로서 입장이 참 애매모호하는데 한국 정치에 참 묘한 지점이구나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이 시점에 저런 메시지가 나왔을까요? 지금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되면서 사실은 대통령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보면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한 거냐, 누가 추천하고 어떻게 임명한 거냐에 대한 당내 안팎의 비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저도 당시에 한 3가지 이유로 반대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중앙지검장 하면서 검찰총장 되는 게 2단계 점프거든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중앙지검장으로 그 전에 그 특검으로 하면서 탄핵 그 적폐 수사를 주도했었는데 그럼 정치보복에 대한 보훈 인사가 된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권력기관, 검찰, 국정원, 또 국세청 등등 이런 곳에 셀럽의 인사가 가는 경우에는 자칫 권력기관이 어떤 그 포퓰리즘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 없지만 윤석열 그 중앙지검장을 이 정치권에 막 소개해주고 술자리 만들어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직적으로. 당내에서요? 그렇습니다. 예. 양정철 뭐 제가 이름이라고 누구라 얘기하기 못하겠는데 주로 당시 우리 그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왜냐하면 이제 이 수사 예를 들면 청문회를 대비해야 되니까 법조인이나 법사위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면서
저도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윤석열 중앙지검장이랑 그런 자리가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아 이거 진짜 문제가 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려를 했었는데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제대로 못한 더불어민주당 당시에 그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저는 그럽니다. 이건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시 그 제대로 검증 못하고 우리 편, 그러니까 진영주의, 그러니까 적폐 수사를 한 우리 쪽 검사라는 인식하에서 그 수용한 게 결국은 이런 대한민국의 비극을 초래했다는 측면에서 민주당 전체가 반성해야 될 몫입니다.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진작 얘기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시점에 저 메시지가 나왔는가 이게 아니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처음부터 이건 좀 잘못된 것이다라고 비판을 하셨어야 마땅을 하죠. 근데 그렇게는 안 하셨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어떤 수사라든가 본인 가족 문제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건가요? 그러다가 이제 탄핵에 대해서 뭐 심판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일단 비판을 받으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건 그 시점상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좀 그 문 대통령도 좀 적절하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좋아. 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아쉽다는 거는 그 당시 이제 이낙연 당대표 시절인데 당내에서 이제 그때 이제 추미애 장관하고 저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이 너무 심할 때였기 때문에 당내 여론은 정 안 되면 두 사람을 다 함께 경질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수용이 안 된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그때 그 당의 의견을 모아서 저 청와대 전달도 했었는데 결국은 추미애 장관만 경질되는 걸로 끝난 것도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죠. 예. 이유가 뭘까요? 전 지금도 궁금해요. 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렇게 한없는 애정을 보이셨어요? 아니 애정이라기보다 제가 한 가지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시스템주의자예요, 원칙주의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기를 임의로 대통령이 뭐 이렇게 조정하거나 잘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의 취지 아니냐 이런 거에 너무 원리 원칙에 입각했던 것 했다라는 것이 제 추론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탄생에 대한 사과를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했다는 점 분석을 해봤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됐는데 리얼미터입니다. 범진보 40.8%가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로 적합하다라고 답을 했고요. 범보수를 보기 전에 잠깐만요. 넘어가 버렸네요. 차기 대선 범보수 후보 적합도는 김문수 장관이 25.1%, 그 뒤에 유승민,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이준석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범진보 보여주세요. 네, 제가 다 읊어드리지 못해가지고 김동연, 김부겸, 이낙연, 김경수, 우원식, 김영록 전남지사죠.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김문수 장관은 거품입니까? 아니면 일시적 거품이 아니라 계속될까요?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거품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당초 조사에서 아마 그 보수 진영에만 물어봤으면 지지자들 저기 아마 전체 대상으로 물어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2등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예. 아마 역선택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선택이라기보다 하여간 이제 진보 쪽에서는 유승민 대표에 대한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로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김문수 장관이 25%까지 나왔다는 거는 소위 그 진영 내부에서는 상당한 결집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양자 대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판단이 나중에 작용되면 마지막에 가서 꺼질 가능성이 있는데 김문수 장관이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하는 걸 봐서는 저는 본격적으로 대선 시동을 본인도 걸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계속 안 갈 걸로 보세요? 본인이 뭘 노력해서 되신 게 아니잖아요. 눈 뜨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유명해져 있더라. 저는 린드버그처럼 예를 들면 대서양을 횡단을 했다. 그랬더니 눈 떠봤더니 내가 유명해졌더라. 뭐 이명웅처럼 어디 그 트로트 대전에서 우승을 해서 사람들이 뭐 폭발적으로 좋아했더라.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김문수 장관께서 하신 거는 그때 국무회의 국무위원들 일어나세요라고 했는데
사과하세요. 근데 안 하고 앉아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 보면 이제 그때 서영교 의원한테 감사를 드려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수를 두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윽박지르고 모욕을 주면요 반드시 반작용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근데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앉아 계셨는데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나는 대선에 별 생각이 없다.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탄핵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일관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그 보수 지지층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그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에 대한 것은 본인이 직접 나와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또 잊어버리신 분이 많고 왜냐하면 과거에 경기도지사를 했지만 그게 벌써 10여 년이 훨씬 지난 과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유튜브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의 잊혀진 분이셨잖아요. 그러다 이번에 갑자기 떠오르셨는데 그래서 본인이 이제 대중 앞에 드러나서 본인의 입으로 뭔가를 얘기하고 주장을 할 때 그때 과연 대중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핵심이겠죠. 그게 아니면 그냥 거품이 되는 거고요. 그때도 그걸 유지해 나갈 수 있으면 그때는 진짜 본인의 지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앞서 역선택이냐고 질문드렸던 이유는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되면 민주당이 제일 좋은 그림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정가에서 많이 퍼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보통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고요. 결국은 각 진영에서 후보가 나오면 그 진영은 결속하게 돼 있고 막판에 중도층이 어떻게 볼 건가. 물론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중도층한테 좀 어필하기 위해서는 김문수 장관이나 홍준표 시장보다는 유승민 또 오세훈, 한동훈 이런 분들이 나오는 게 좀 더 중도층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건 근데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의도의 호사가들이 하는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네요. 근데 후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당선될 때 그때 이회창 총재도 나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다음에 정동영 후보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2007년이요. 보수에서는 분열이 되고 그다음에 진보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나왔지만 그 표차가 20%포인트인가 그렇게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표차가 났잖아요. 결국은 그것은 뭐라 그럴까 후보가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물론 진영이 뭉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한동훈 전 대표는 언제쯤 나옵니까? 2월 지난번에 방송 나오셔서 2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극단적인 아까 이제 무슨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을 지른다는 위협이라든가 인권위 앞에서 시위를 벌인다든가 이게 사실 정상적인 사회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폭력적인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동훈 대표가 지금 만약에 나와서 어떤 메시지를 냈을 때 그것이 현재 정치 상황에서 이것을 서로를 좀 감정을 추스르게 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또 뭐랄까 울분 같은 것들도 어디다 쏟아넣는 그런 계기가 될지 후자가 되면 오히려 정치판에 좋지 않은 거잖아요. 이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들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그게 필요한 시기인데 너무 지금 격화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인은 좀 지금 나오는 것이 결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나온 거 아닐까요? 언더 73이라고 해서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이제 그런 외곽 조직에서부터 먼저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이라는 것은 대놓고 어떤 자리를 맡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대중 앞에 노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진짜 안 하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 정치권에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이죠. 오늘 라디오 인터뷰 나와서 재밌는 일화를 소개했는데 일단 들어보고 짧게 한 1분만 답변 듣고 갈게요. 네, 제가 사실은 지난 설 연휴 때 저도 한동훈 대표 봤어요. 이분이 끝나고 가는데
카땡땡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더라고요. 이게 참 사람이 젊다는 게 정치를 새로 한다는 게 이런 신선함이 있구나. 과연 그런 식의 어떤 이동 경로나 이동 방식을 택하는 게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아니라고. 이준석도 그렇게 못해요. 예, 카카오 택시를 불러 타면은 젊다, 신선하다, 참신하다라는 건데. 제가 오기 전에 홍익표 의원님하고 서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그 말 잘하는 그 김근식 교수가 왜 저런 실수를 했을까? 예, 바로 라는 생각이 이준석 들어요. 의원이 바로 반박했잖아요. 네. 억지 젊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아니, 실제로 그 한동훈 대표가 사람들을 만날 때 택시를 타고 다녀요. 그럼 택시 그러면서 뭐 택시 타고 왔는데 택시 운전사 분과 뭐 여러 가지 얘기했다는 얘기도 하고 제가 가끔 가다 보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야 뭐 택시 타고 다니는 게 뭐 어떻다고요? 누구든지 다 타닐 수 있는 거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걸 가지고 나이를 가지고서 무슨 뭐 이준석 대표도 53세 이상은 뭐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손잡을 나이네 이런 것도 좀 부적절했지만 예. 거기다가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도 별로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오늘 화제가 된 내용까지 다뤄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랑 윌리엄스 이텍 하이브리드. 여기 참 신기한 약이 있습니다. 아이가 먹는 약인데 엄마의 마음까지 치료되는 약. 마음을 위해 마음을 다해. 콜데원 키즈. 판교에 버금가는 탁월한 미래가치. 입지부터 설계까지 모든 것이 하이엔드. This is the real high-end. High-end work edition. 신광교 클라우드시티. 편향 보도가 심하다. 지난 주말 대구에서 열린 집회를 부정적으로 보도했다며 여당이 방송사들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를 극우 집회로 표현했다는 점, 많은 인파가 모였지만 그런 점을 잘 다루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일견 참고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회는 비상계엄의 문제들을 가려버렸고 내란 혐의자 대통령을 무조건적으로 두둔하였으며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에 대해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를 비판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편향이 아닐까? 이를 비판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면 균형이란 이름 뒤에 숨는 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드리고 싶은 한마디. 무비판이 오히려 불균형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그 비대위원장 좀 알아봤어. 냄새를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비대위원장과 은밀히 내통하는 자가 있다더군요. 조심하십시오. 뭐야? 결국 만들어냈네. Cause it's the little things that mean an awful lot.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담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